안녕하세요. 오늘 2부입니다. 2021년 1월 4일 범죄 분석가이자 범죄사회학자인 배상훈입니다. 사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기의 천국이 됐을까?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범죄 단순 비교는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7대3. 우리는 사기와 절도 비율이 7대3인데 일본은 3대7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사기 범죄가 많을까? 절도 범죄도 사실은 상당히 사람을 많이 괴롭히죠. 그런데 사기 범죄는 절도에 비해서 스스로에 대한 공격이 심합니다. 왜냐하면 주로 사기는 지인들, 그러니까 신뢰를 기반을 하고 신뢰를 배신하는 경우가 많죠. 믿을 만한 사람한테 뒤통수 맞아. 그래서 정신적인 타격도 크고, 또 사기는 하나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단계, 다중으로 갈 수 있어. 분양 사기부터 시작해서 갯돈 사기부터 시작, 이런 다양한 형태. 그렇기 때문에 이 사기 범죄에 대해서 단순히 개인이 다른 개인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아보고 하지, 이런 정도의 수준이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의 그 수사기관과 사법기관, 판사들, 검사들, 이런 애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인식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는 대단히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범죄입니다. 그리고 사기범은 사기를 친 놈이 또 칩니다. 그리고 그 수법은 수사기관이 따라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사기 범죄에 대해서 대응하고 기법을 연구하고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공급자 중심이죠. 수요자 중심이 아닙니다. 즉, 그래서 사기 전담 경찰의 수사부서라든가 검찰의 수사부서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수사과에 그거 해본 사람들이 어떤 특별 수사본부를 했던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맡겨지면 그냥 하다 보면 되고, 그 경험 있는 애들한테 우선 배정되지만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하다 보아 이제 다른 부서로 가면 끝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제대로 한다고 해서 인센티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어떤 전문 수사관제도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 기껏해야 수당 몇만 원 해봤자 그건 사실 특별한 어떤 이득도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검사들도 마찬가지죠. 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들은 더더욱 그렇죠. 지가 그걸 전문적으로 할 이유도 없는 거니까. 오히려 거꾸로 그걸 전문적으로 한 다음에 그런 사기범들이나 조이팔 같은 애들을 변호하는 데 써먹죠. 주가 조작 사기라든가 이런, 대부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사는 전문화돼야 된다. 전문적인 조직과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다. 그 권한이 필요하다. 늘 얘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귀등으로도 안 듣고, 늘 미국의 범죄수사국에서 왜 사기 전담 부서를 만들었느냐, 전담 기법들을 연구하느냐, 재미로 천만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 경찰이 해야 될 게 사기범죄, 폭력범죄, 폭력 중에서도 말 그대로 반의사 불법죄처럼 되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형태의 폭력. 그러니까 눈에 띄지 않는 이유를 동반한 그런 범죄자들은 주죠. 아동 성범죄, 아동 학대, 여성 성범죄, 성착취범죄, 이런 등등 5가지 정도만 추적해도 대단히 안전한 나라가 될 겁니다. 살인사건, 부패사건, 이런 건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그거는 왜? 그거는
자연스럽게 안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지금 여기하는 아동학대, 아동성범죄, 사기사건 이것은 굳이 하지 않으면은 그냥 대충 합의하세요. 말고 뭐 발설로 폭력 합의하세요. 합의 기다렸다가 수사 안 하고 대충 해도 경찰들 아니면 수사하는 애들이 특별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건 진짜 해야 됩니다. 왜? 이 많은 사기 사건들의 고통 엄청 많습니다. 지금 이 사건도 보세요. 7억 원대 사기범 징역 2년 8개월. 2년 8개월 몸으로 떼어오는 겁니다. 7억 원. 여러분, 아니할 말로 한 10억 사기 쳐갖고 어디 쟁여놓고 한 3년 산다. 만약에 그렇다고 치면은 변호사비 뭐 인력 빼주고 5억 정도. 그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기범죄가 줄어들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사기가 더 전문화되는 겁니다. 판사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없어요. 모자르죠.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 그러니까 왜냐하면 걔네들은 그런 생각을 할 이유가 없어요. 왜? 판사가 사기당하는 거 봤습니까? 판사는 사기당할 이유가 없어요. 검사도 사기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걔네들한테는 안중에도 없는 노안주. 그래서 실제로 이런 판사들도 전체적으로 인적으로 싹 바꿔야 되는 거고,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판사와 검사의 반 이상은 다 목을 쳐야 된다. 인적으로 쇄신해야 된다. 아무 의미 없다. 지금 있는 애들 이 제도 바꾼다. 웃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죠. 죄는 미워되 사람 미워하지 말라. 개소리죠. 나쁜 놈은 미워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죄는 미워되 사람 미워하지 말라? 아니죠. 죄도 미워야 되고 나쁜 놈도 미워해야죠. 단 회개하고 세상을 살려고 하는 사람 미워하면 안 되죠. 그런데 계속 나쁜 짓을 하겠다고 하는 놈 미워해야죠. 그죠? 지금 우리나라의 수사 시스템 자체가, 그리고 사법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개판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특히 사기범들이 그렇습니다. 사기범들한테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라고 웃기지 마십시오. 사기꾼들은 계속 사기칩니다. 그리고 사기꾼들은 피해자들을 찌어 삶아 먹을 정도로 말을 해서 탄원서 쓰게 하고 합의한다 치고 돈 조금 주고 형사합의 임내하고 실제 돈은 먹고 튀는, 이걸 변호사들이 알려주고 수사관, 경찰이나 검사, 판사들이 방조하는, 그게 지금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입니다. 수사 사법 시스템입니다. 매달 일정액의 이자를 미끼로 7명인데 수억 원의 돈을 가로챈 7억입니다. 2심에서 실형을 받았는데 그 실형이 2년 8개월이다. 근데 실제로 구속되고 수사가 진행되고 뭐 이렇게 되면 뭐 재판되고 그러면 한 6개월 까먹습니다. 그러면 2년만 몸으로 떼오면 됩니다. 들어가는 거 나오면 한 달 치고 그러면 이게 나랍니까? 대출 상담사로 있는 게 해필 이런 놈들은 그 영역을 너무 잘 알아요. 사기꾼들은. 그러니까 사기를 치죠. 대출 상담사로 일하던 놈이라서 2016년 지인한테 브릿지 자금을 빌려주면 월 수십만 원에 이자를 주겠다 하고 2억 5,500을 팽겼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돈을 있고 그 돈을 이제 어려운 좀 고금리의 어떤 그 대출을 받은 사람한테 빌려줘서 갚게 해요. 그럼 신용도가 올라가죠. 그럼 그 사람한테 그거보다 더 비싼 이자를 받아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나쁜. 근데 실제로 빌려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빌려줬다고 치고 투자자 예를 들어 그 사람한테 돈을 받아갖고 이자만 주는 방식으로 계속 한 거죠. 그러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먹고 튀는 거죠. 먹고 튄다는 게 그냥 튄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물론 몇백억 캔 애들은 외국으로 튀죠. 외국에 이미 근거를 마련하고 튀는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대부분 뭐 몇억, 몇십억 이런 애들은 그런 다음에 돈을 다른데 발라버립니다. 그 바르는 거는 여러 가지 현금으로 팔아서 어디 묻어놓든가, 아니면 어느
뭘 사갖고 아니면 어떻게 한다든가 이렇게 자기 명의 아닌 상태. 이거 찾아내기 되게 어렵습니다.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는 흔히 말하는 범죄수익 환수청이 있어야 된다. 제가 늘 말씀드려요. 범죄수익 환수청이 있어요. 걔네들이 하도록 해야지 이런 사기가 줄어듭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몸으로 떼어온 다음에 땡. 바로 이런 게 사기꾼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피해자 하나는 그래서 극단의 선택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수사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이 어디 갔느냐? 추적해야 되고, 근데 우리는 그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범죄 수익 환수에 대한 적극적인 걸 검사들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피해자 놈이 이 피해자하고 합의해서 탄원하면 뭐 거기에다는 이제 깎아주고 변호사 이렇게 시키고 그러는데. 근데 판사는 참 희한하죠. 대부분 피해가 복구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게 거의 뭐 사기 사건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왜 근데 감형해 줬느냐? 원래는 3년을 선고했는데 1심에서 2심에서 4개월을 감형해 줬어요. 반성하고 있다. 사기꾼들 반성하는 거. 사기꾼들은 다 반성합니다. 사기꾼들은 다 잘못했다 그럽니다. 판사 앞에 가서 눈물 찔찔 짜고 막 그럽니다. 근데 피해자들 앞에 가서는 당당합니다. 뭐 마음대로 해. 나쁜 새끼들이죠. 그게 반성하는 겁니까? 그리고 피해자 유족하고 합의를 했어요. 일부. 왜? 제일 그 산악계구는 사람들하고. 산악계는 좀 만만한 피해자들한테 일절 없습니다. 그게 바로 사기꾼들의 수법입니다. 그거를 판사들이 인지를 못해요. 돌대가리들이 인지를 못해요. 그런 게 사기 수법이라는 게. 형량을 다시 정해서 사기. 근데 그런데도 이놈은 또 대부분의 상고를 했어요. 또 깎아주겠죠? 왜? 변호사들이 깎아달라고 하니까. 변호사들 어차피 이 판사들이 검사들이 다 변호사가 될 거니까. 그런 사기꾼들한테 수임을 해서 고액의 수임을 할 테니까. 이런 사기꾼들을 수임은 돈 수임료가 비쌉니다. 성공보수까지 있어요. 이게 나랍니까? 이게? 예?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사기꾼들의 천국인 게 현실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엄하게 처벌하고 단 한 푼까지도 환수하고 사돈의 8천까지도 범죄 수익 환수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진짜 서민들을 피 말려 죽이는 게 사기꾼들입니다. 사기는 대단히 종류가 많고 기법도 복잡하고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찜짜 먹습니다. 실제로 이걸 수사를 해야 됩니다. 살인사건이라든 어려운 무슨 연쇄 살인사건 이런 거 사실 없습니다. 그게 몇 건이나 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경찰 이렇게 뻘짓 하는 거죠. 국가수사본부라고 해봤자 꼴값 떠는 겁니다. 실제 국민들이 필요한 그걸 해야지 진짜 경찰이죠. 그래서 이제 탐정에 대한, 왜냐하면 어차피 채권 채무나 이런 사기꾼들 보통 사기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느냐? 처음에 사기꾼이 나 사기꾼이 있네요 합니까? 아니죠. 돈 빌린 다음에 돈을 안 갚는 게 사기꾼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면 이제 경찰이 그걸 수사를 안 해주니까 이제 탐정. 이제 탐정들한테 박벌이가 생기는 거죠. 메커니즘 아시겠습니까? 탐정들이 왜 하려고 하느냐? 어쨌든 탐정 명칭 자격증 발급을 허용했습니다. 공인 탐정 도입은 이제는 어느 정도 해결했는데 이거는 이제 검찰 수사관들, 그러니까 검찰청 출신의 검찰 수사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찰 출신의 수사관들, 이렇게 퇴직 경찰들도 많은 것처럼 이게 일종의 박보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은 퇴직 경찰들이 탐정을 하겠지만 이 비율이 조정이 안 돼갖고 대충 합의는 했지만 이거는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사무장들이라든가 이런 애들
밥그릇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다수인 국회가 통과시켜주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건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이 얘기를? 들어보신 분도 있지만 거의 들어보지 않았죠. 다 지들 밥그릇 싸움입니다. 예전역에 이미 통과됐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또 하나는 공인탐정이 되기 전에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공인탐정의 임무 권한 범위, 그리고 또 하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면 안 된다. 돈 있는 놈의 개인 경호원, 개인 수사관처럼 생각해 보시죠. 이 탐정되면은 이재용이 같은 돈 많은 애들은 공인탐정 애들 수십 명 고용해 갖고 하면은 무슨 개인 경찰청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돼야 된다. 즉 말하자면 돈이 없어도 탐정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소위 이 말하는 어떤 공익법인 형태의 법률구조공단 같은 형태의 법인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정 정도 좀 경제적으로 가난하지만은 이걸 이용할 수 있게끔 이걸 해줘야 된다. 그걸 의무적으로 공인탐정법에 넣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탐정은 돈 있는 놈들이 경험을 만들고 밖에 안 됩니다. 그 얘기는 하나도 없죠. 여전히 뭐 탐정이 뭘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웃기는 소리입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서 탐정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권한의 문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건 조정해 하면 되는 거고, 결국은 돈 가진 놈들이 그걸 사적으로 쓸 수 있는 권한을 열어주는 거, 이게 사실은 문제인 거죠. 어디 가서 이런 얘기 듣습니까, 여러분? 안 하죠. 모르기도 하고, 뭐 소위 말하는 전직 경찰들이라든가 아니면 퇴직 경찰 애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지들한테 불편한데 얘기합니까? 다 어차피 탐정 그쪽 밥그릇 같이 공유해야 되는 인간들인데. 그리고 또 모르는 애들도 있고 돌대가리들도 있고, 그러니까 모르면 얘기하지 말든가 아는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런 어쨌든 뭐 공인탐정은 조만간 도입될 겁니다. 걱정이죠. 이런 이놈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음주 단속을 피해서 도망간 경찰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좀 됐죠. 지난달 7일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A경이 참 음주 단속 현장을 앞에 두고 차를 돌렸다가 이게 돌린 거죠. 그러니까 쫓아가서 잡은 거죠. 근데 더 튀었어요. 술 냄새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주 측정을 하기 전에 4m 옹벽을 뛰어내려 달아났고, 4m면 잘못 떨어지면 죽거든요. 4m를 두 개 이것버리도 먹고 10시간 뒤에 이제 자진 추적했어요. 당연히 술이 다 깼죠. 이거 위드마크가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또 위드마크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생각해 보시죠. 아니 위드마크라는 것은 지금의 농도가 있어야지 그걸 역산해서 가능했는데 0인데 어떻게 역산이 가능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죠. 지금 0이에요. 0을 역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0.01이 나왔으면은 이거를 역산하면 뭐 이렇게 하면 몇 된다 그러면 이게 역산이 가능하죠. 0이라는 건 가능하지 않은데, 이게 뭐 이 얘기를 하는 뭐 저기 범죄 뭐 관련된 사람은 뭐 변호사 뭐 하는 놈인지 모르겠지만 위드마크 얘기를, 이거 위드마크가 말이 아닌 거죠. 이게 참 몰라도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닐까. 어쨌든 이게 했어요. 뭐 이창명 얘기도 나오고 뭐 크림빵 뭐 아빠 얘기도 나오지만 어쨌든 도망갔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현행법의 문제는 음주운전자가 의심자가 단속 현장을 벗어나는데 음주 측정을 이게 고지하려고 하기 전에 달아났어요. 그 음주 측정 부십시오 라고 해서 담아가면 음주 측정 거부죄가 되는데, 이 경찰놈은 안 거예요. 고지하기 전에 떡 잡히고 나서 튀었어요. 근데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이건 술 냄새가
나왔는데 그럼 너 왜 도망갔어? 이렇게 묻겠죠. 아 근데 난 무서워서 도망갔어라고 변명을 하겠지만 그게 됩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술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그 앞에서 잡은 경찰의 술 냄새라든가 의심 정황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을 수사를 해야죠. 근데 수사를 안 하는 거예요. 경찰이니까. 실제로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 도망간 경찰놈을 왜 경찰이 CCTV 추적해갖고 이창명 때도 그랬잖아요. CCTV 추적해서 그 몇 시간 전에 술을 먹었다. 물론 얘가 혼자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를 갖고 나왔으면 분명히 누구랑 같이 먹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카드 내역이라든가 아니면 이 저기 자동차 동선 그걸 경찰이 안 한 게 문제. 이 사건의 본질 포인트가 뭔지를 모르고 하니까 위드마크라는 엉뚱한 소리를 해대고 사실 뭐 이 음주추정 전에 고지액을 달아났겠죠. 음주추정 거부죄가 안 되죠. 고지 전에 도망갔으니 그러면은 얘가 음주를 했을 거라고 하는 추정하고 추정을 입증하기 위해선 근데 이창명의 판례가 좀 문제죠. 왜냐면 이창명이 그 이전에 도망갔는데 거기서 술을 먹은 거 숫자를 계산해서 했지만 사실 법원에서 잘 안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이것은 이 정도는 받아들일 게 법이 개정이 됐다.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또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느냐. 왜냐하면 도망가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는데 이거는 공무집행 방해죄로 적용하기 어렵죠. 그렇지만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 하더라도 거기서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불응죄. 그러니까 공무집행 방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음주운전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차를 보고 도망가는 경우는 특례를 둬서 해야 된다. 그게 안 된 거예요.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를 막 해야 되는 거 YTN에서 뭐 참 모르면 입을 닫든가. 어쨌든 그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법의 시행령이나 이런 거에 음주추정을 거부했을 때 고지하기 전에 도망갔을 땐 그걸 의유로 한다.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죄도 거기서를 3번 얘기하거나 그럴 때 그걸 불응했을 때도 이렇게 된다.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거죠. 네. 본질적으로 대한민국 경찰 중에 수준 안 되는 새끼들이 많습니다. 저도 경찰 생활을 해봤지만 딱 보면 저 새끼는 경찰에게 부끄럽다 이런 새끼들.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에서 애들도 가르쳐 그러면서 경찰들 많이 만나도 저 새끼는 아닌데 막 이런 거 봤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애저녁에 아닌 거면 징계해서 잘라야 된다. 근데 이 지휘관이라는 애들은 지가 자르기 싫고 소송당할까 봐. 근데 그만큼 시민들 불편하고 시민들한테 위협되는 존재가 경찰이라고 하는 게 더 문제 아닌가요? 그래서 엄격한 심리 검사를 해야 된다. 제가 이제 경찰 채용 시험에서 심리 검사에 지금보다 더 강화된 그리고 일정 정도 기간 중에 그러니까 경찰학교 기간이 이러는데 자를 수 있는 속아낼 수 있는 그리고 일상적으로 속아낼 수 있게끔 이게 돼야 된다. 다른 사회 이슈 한번 볼까요? 그리고 그래서 순천시에서는 낮술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대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공무원 놈들 낮술하는 놈들 많죠. 근데 뭐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낮술 금지까지 명령을 내릴 정도면 글쎄 말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 낮술 금지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냥 조금만 1월 한 달만 좀 사회적 거리두기 해주시죠. 다른 사회 이슈 중에 인구 재앙의 문제 있죠. 이제 그 전에 지금 국가 의료고시 의사고시에 대한 재허용 문제
보건의료노조에서 나와서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이 나와서 김정부의 시선 집중해서 이제 저 인터뷰를 했는데요. 저도 사실 국시 의대생 국시 문제는 원칙대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지금 의료 공백이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이 지금의 코로나의 의료 공백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필요한 건 간호 인력입니다. 간호와 의료 기사 인력이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라든가 이런 애들도 알죠. 모릅니까? 근데 그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힘을 가진 의사놈들이랑 입을 맞춰갖고 지금 이제 코로나가 엄중하니까 국시인지 허용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는데, 실제로 생고생 개고생하고 이 대우도 못 받고, 그리고 근데 실제로 많이 필요한 거는 간호사, 거기다 의료기사.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는 그게 더 훨씬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보건의료 이런 인력들의 합의, 그러니까 협조를 얻어야 되는데 그냥 내팽개치는 거죠. 의사들이 힘이 세니까. 그 대한민국의 이 복지부나 이런 놈들이 사실은 뭔가 속이는 거죠, 국민들. 핵심적으로는 공공의대 설립, 그리고 공공보건의료 인력, 공공병원, 이것이 기본적으로 되고, 의사들 국시를 보든 말든 상관없죠. 근데 사과를 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으면 당연히 허용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제일 기분 나쁘고 국민을 속인다는 게 보건복지부 이놈들이랑 의사들이, 정치권들이 짝짝꿍해서 국민들을 속인다는 게 더 분통 터진다는 거죠. 실제 의료 공백은 그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간호 인력, 의료기사 인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게 인구 재앙. 이제 인구가 줄었다고 하죠. 인구 N나라에서 200조 썼다 생 지랄을 해도 이 나라에서 애 낳고 싶습니까? 사실. 그럼 뭐냐?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면 되는데, 교육은 개판, 취업률 개판, 20대들 그 직장 얻기 힘들어. 이런 나라에 어떻게? 그리고 집값, 천정부지로 쏟는 집값, 뭐 하나 제대로 된 것도 없는데 애를 낳으라고요? 생 개고생 시킬 일 있습니까? 참, 즉 200조를 드리고 몇 조 드리던 사실 의미가 없죠. 이걸 애 낳았다고 출산 일시금 행복카드 몇백만 원 준다고 웃기는 소리죠. 드는 돈이 더 많이 드는데 이거를 기획재정부라고 하는 경제 관료들한테 맡겨버리니까 인구 감소를 막고 그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 경제 관료들이라든가 이런 애들의 힘을 쭉 빼야 되는 거죠. 얘네들이 이걸 결정하게 하니까 돌대가리들이 되겠습니까? 사회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지는 못하는 게 대부분 사회 정책이 경제 정책에 종속되어 버리는 거죠. 거꾸로 사회 정책이 상이고 경제 정책이 그 밑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 경제 정책이 웃긴 놈들인 거죠. 여기 인구학 전문가신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조영태 교수가 이런 말씀하신 거죠. 저출산 관련 복지제도도 중요하지만 만병통치약일 수 없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인 성공에 대한 경쟁 변동, 인구 자원에 대한 서울 수도권 집중, 근본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삶의 질에 대한 문제 제기죠. 그리고 차별, 혐오, 그리고 이런 불평등,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한 인구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죠. 여기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 나왔어요. 오마이뉴스의 포토 에세이에 고시촌 중년의 가난과 고립입니다.
갈고 이런 중년들이 피난처가 옛날에 저도 이제 그 근처에 살아봤습니다. 신림동에서. 신림동 고시촌. 지금은 이제 고시촌이 의미가 없죠. 왜냐면 로스쿨이니까. 그 이제 고시촌이 대부분 이 갈고리 잃은 중년들의 피난처입니다. 월세가 10만 원. 독거 중년들입니다. 실직한 사람들, 자발적인 어떤 독립, 그러니까 이 고립을 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고시촌일 수도 있고, 그보다 나이가 더 드신 분들은 도심에 있는 여인숙 같은데, 그리고 오래된 여관, 모텔 이런데, 뭐 거의 장기방 형태. 그러다가 이제 우울하고 그러면 불지르고 같이 자살하고. 이게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삶의 질의 문제, 불평등과 삶의 질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은 가망이 없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 상당히 좋은 기사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오마이뉴스에 고시촌 중년에 가는 가구리. 우울하시겠지만 이제 저도 독거 중년으로서 이제 노년이 되겠죠. 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할 일을 할 뿐이고, 한 남자는 자신의 동굴을 다시 택했다. 이게 멋있는 말이네요. 멋있지만 쓸쓸한 말입니다. 이런 포션이 늘어나면 우리 독거 가구가 900만이라고 합니다. 그 900만 몇 명이죠. 여러분과 이런 얘기를 많이 같이 하고 싶습니다. 자, 2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뭐 사건도 있으면 하겠는데 사건도 얘기하고, 이제 올해 넘어서면서 사건 얘기도 하고, 사회 이슈도, 범죄사회학자가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거죠. 범죄 분석가들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자, 내일 또 뵐게요.